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요번에 이제 볼 곳은 이제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이제 그 수공업 종류와 이제 발달 과정을 보면 간청 수공업, 소수공업, 사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초기 때는 이제 간청 수공업이 발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수공업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 때는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간천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수공업자들이 해당 간청에 공장항에 등록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공업자들은 그 모든 수공업자든 그 해당 간청에 공장항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 갖고 돌아가면서 이제 3번째로 이 간형 수공업에 일을 해요. 간청 수공업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의무예요, 의무. 어, 일종의 이제 직역으로서 뭐냐면 간청 수공업에 이제 뭐냐면 일을 하고 대신에 뭐 요역이나 이런 것들 동원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어 일종의 이 간형 수공업에 동원된 그 뭐냐면 사람도 있지만 또 그중에 이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관리급 그 뭐냐면 수공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녹봉과 토지를 지급한다. 또는 무상계 위계를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간청 수공업과 그다음 지방간청 수공업을 좀 볼게요. 자, 중앙간청 수공업은 경공장이라고 하고 주로 개경에 위치돼 있죠. 14개의 수공업 간청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14개죠. 근데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구성돼 있어요. 자, 일단 위에는 이제 관리자가 있겠죠. 품간직이 있겠죠. 이들은 이제 공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장 공인이 아니고 여기에는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중간 관리자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뛰어난 공장 같은 일부 공인들. 예. 자, 이런 애들은 이제 공인들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밑에 있는 관리 그 공인들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무상계 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계 전시다보다는 무상계 전시는 아니지만 준해서 무상계 전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계 전시 자체는 없지만 그 준해서 그 뭐냐 6등급 편입돼서 무상계 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해서. 예.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3번째로 동원된 공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층 관리자와 통관직을 가진 관리자, 그다음 중간 관리자나 아니면 이제 일부 특정한 그 어떤 전문 직종에 일하는 공인들, 그리고 밑에 이제 3번째로 동원된 이제 공인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 간원들은 정상품판사부터 해서 정구품, 승까지 있고요. 직업적 공인들 있죠, 중간층. 이들은 상시 근무자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녹봉과 무상계 전시를 부여받는다. 단 무상계 직권은 없지만 무상계 전시만 부여받는다는 거죠. 무상계 자체를 준해서 전시에 준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밑에 여기 3번째로 동원된 이 공인들 지휘 통솔하는 역할을 했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역 동원 공인은 앞에서 이제 공정한위에서 3번째로 동원을 했다. 3번째 동원 관련된 내용은 조선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전기도 초창기 때는 고려시대에 이어서 3번째로 동원해갖고 공인들 이용했죠. 자, 그 다음에 지방간청 수공업 볼게요. 외공장이라고 하죠. 자, 외공장은 지방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와 지방 자체에 이제 수요 물품을 공급을 한 건데, 자, 중앙에 필요한 물품 공급은 이제 상공과 별공은 나왔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는데, 상공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그 수공업은 지방 간청 수공업은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 자체에 이제 수요 물품 공급을 하는 것은 좀 체계성이 없어. 예.
그래서 생산 물품이 작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제 주로 인제 왜 그러냐, 왜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냐 등등이 인제 있는데 여기 이유가 있죠. 조용조 징수 및 소수공업 일부 징수. 예. 그러니까 강제 징수나 그다음에 그 당시 소수공업 있었죠. 소에서 만드는 수공업 제품.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방자치에서 인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외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지방자치 수요 물품 공급하는 거는 좀 없었고, 그다음에 공회전을 통해서 간청에 필요한 물품을 또 구입할 수도 있었고, 그 그런 관리 임시 비용이나 파급 안전의 관료 지급 등 공회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의 수요 물품 공급 방법으로서 지방간청수공업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간청수공업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지방자치의 수요 물품 공급은 가와 나라는 이유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날 소수공업이 있었죠. 소는 이제 소라는 특정 행정구역에서 만든 이제 그 수공업 제품을 얘기하는데, 그 소수공업 같은 게 그 기원은 고려시대 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은 이제 일단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수공업을 만드는 집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가 나왔다, 고려시대에. 자, 뭐 기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 외에도 아까 아침에 제가 한소 부국 관련된 내용 할 때 얘기를 했죠. 자, 종류는 그 소수공은 그 생산 물품에 따라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뭐 동은 뭐 각자 이제 알 거고, 사소는 시대 생산하는 손을 말하고요. 지소는 종이들, 와소는 기아들, 염소는 소금 연자가 있으면 소금을, 각수는 미옥을, 그다음 강소는 생강, 다소는 차,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물품에다가 소 이렇게 불렸다. 생산 물품에다가 소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고려 중기 때부터 이제 점점 이게 해체돼 나가요. 일단 이제 그 당시 소민들의 항쟁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사원수공의 발달 등등을 해 갖고 결국 해체돼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군현제도 편입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망이 망소민들의 난도 이 소민들의 항쟁이죠. 자, 그다음에 후기 때 보자. 후기 때 들어가면 요게 발달됐어. 사원수공업하고 그다음 민간수공업이 발달했어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됐죠. 자, 사원수공업은 사원 자체에서 이제 수공업이 발달된 거야. 앞에서 얘기했죠. 고려시대 때 이제 수공업은, 사원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종의 경제 중심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자체 수요를 충족했지만 점차 생산이 증대되면서 민간 수요까지 조달됐고요. 생산품은 직포, 제업, 제연업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향을 보면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들이 생산하여 제품의 질이 민간 수공업보다 우수하여 상품을 중요한 구실하여 상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사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등 폐단을 야기했다. 자, 사원들이 너무 돈만 박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부정부패 빠져나가는 배경이 돼요. 예. 그럼 조선시대 때는 사원수공 없었냐? 그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사원수공이 있었어. 예. 그 명맥이 계속 돼요. 물론 이제 고려시대처럼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갖고 이제 그 흔적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냐면 사찰 가보시면 여기다 소원을 빌어가지고 이제 뭐야 지붕 이게 뭐였죠? 기와장에다가 소원을 빌고 여기다 사잖아요. 소원을 빈 거를. 기와장 같은 것도 지금 뭐냐 사찰에서 계속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인쇄를 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지금은 프린터 뽑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인쇄를 할 때 주로 사찰에 맡겼어요. 예. 그래서 개인 문집이라든지 지방 차원에서 어떤 하거나 등등 할 때는 사찰에 맡겼는데, 사찰은 예전에 불경을 많이 인쇄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걸 이용해 갖고 목판을 이용하거나 하여튼 등등 해 갖고 많이 찍어줬어. 예.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당연히 중앙 정부가 했겠지만 지방에서 개인 문집, 그다음 지방에 어떤 필요한 이런 문서들 등등을 만들 때는 사원을 자주 이용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조선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일 극성기가 고려 때야. 고려 후기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일 극성기는 고려 후기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병리적인 문제도 낳고 했죠. 자, 민간 수공업은 이제 농촌 간해 수공업이고 곡물 납품 및 직접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했고요. 삼배 모씨 명주 생산을 했다. 그래서 고려 후기 때 수공업 유통경제 선대형으로 민간 수공업이 발달했고 소수공업이 쇠퇴하면서 사원 수공업이 번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간청 수공업과 그 다음에 소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내용은 제가 국평이 관련된 내용에서 찾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나왔던 거는 국평이 관련된 내용에서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보충해서 요거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뒤에 좀 넘어가면 대무역을 보죠. 대무역. 자, 대무역은 이제 그때 당시 고려시대 대무역은 송, 요와 금, 그 다음에 후반기 때 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일 비중이 컸던 것은 송이죠. 송. 송은 그 당시 상업혁명을 할 만큼 이끌어진 만큼 경제가 되게 발달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무역 형태는 조공무역과 민간무역이 있어요. 자, 조공무역은 뭐 조선시대도 했고 그때 송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 조공품과 해사품의 형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물량이 엄청났고 국교 상징의 창을 넘어서 공무역의 일종으로 이제 행해졌고요. 그때 이제 고려가 막단 이득을 챙겼어요. 송나라가 그냥 줬죠. 그냥 이 조금 약간 받지만 거의 뭐 회사는 10배를 해주고 그래갖고 이제 송나라 정부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송나라 정부가 그렇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고려한테 좀 잘 보여갖고 이제 요를 좀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해준 것 같은데 막상 군사적 요청하면 또 거부를 당하거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구법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고려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해줄 필요 없다. 그런 거죠. 자, 하여튼 민간무역은 조공무역보다 더 활발했고요. 자, 현종 때 빈발해서 문종 때 가장 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민간무역이 또 활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조공무역은 송나라와 국교를 정식적으로 맺을 때 이제 한 건데 나중에 보면 거란이나 여진족 등장하면서 송나라와 이제 어떤 국교가 단절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조공무역을 할 수 없게 돼요. 조공 채권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민간 무역으로 그 자질을 넘겨주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교육로는 두 가지가 있어. 이 교육로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예문에서 나왔어. 예문에서. 그 서경이 썼던 이제 고려 도경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사신단이 파견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로 부분이 나왔는데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북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로가 있죠. 여기 남로를 표시해야 되는데 북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근접 항로를 했죠. 지형지물을 보고 이제 항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던 거고. 근데 이제 북로는 이제 이거 북송 때 많이 이용을 했던 길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정강일 번호가 이제 남송은 내렸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로가 이제 주로 이용했어요. 남로는 여기 해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를 여기에 띄우면 그 당시 해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계절풍이나 해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하게 이제 움직임 없이 곧바로 이렇게 강남 쪽으로 도착했다고 그래요. 예. 물론 이것도 시기가 맞아야 돼. 예. 자, 하여튼 해도를 이용했다. 그래서 남해 군산도 흑해도 서해 남해를 거쳐서 남중국 강남 지역의 명주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폭목은 그음은 생포, 포를 얘기하죠. 그 당시 이제 그 삼배 같은 포를 얘기하고 인삼, 종이, 붓, 멋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수출하고 도자기, 비단, 금, 은, 세공품, 약재, 향료, 서적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수입품을 한 거죠. 그래서 사치품 주종으로 왕실 귀족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입품들은 대부분 그 남성 시대에 거쳐서
신종이 거의 폐쇄됐다. 그러니까 이 폐쇄됐다는 의미가 요 남로가 폐쇄됐다는 거예요. 남로가. 네. 길이 잃은 교역로가 폐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세태는 요 대중무역이 세태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좀 오해를 좀 했는데 요거는 남로 쪽에 이제 무역길이 쇠퇴했다는 그 의미예요. 지금 대중무역은 계속 지속이 됐죠. 예. 그래서 남로. 자, 그 다음에 요와 금을 보죠. 요와 금. 자, 요와 금은 이제 권하는 이제 무역을 보면 뭐 그렇게 앞에 있는 그 송나라보다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사신을 교환해서 국신문을 이제 주고받는 공무역을 주된 무역 형태고, 그러니까 이제 권한하고 나중에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잖아요. 사무역은 그 권한의 국경이 각장 무역이 폐지된 후에 민간 무역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돌로 이제 교환할 것도 없었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면포라고 되는데 이 면포가 아니라 이제 이거 생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예. 포 중에 이제 3배 쪽에 면포는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등장한 거고 조선시대 넘어가서 이제 하는 얘기고 조선시대 때 넘어가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말과 양, 능라 그 다음에 건한판 대장경인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건한판 대장경이야. 건한판 대장. 건한판 대장경은 뭐냐면 그 당시 건한은 불교를 많이 발달해. 불교가 유목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불교가 발달됐고요. 대장경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인쇄본을 수입을 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능라는 여기 나자가 비단 나자거든요. 비단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진 간의 무역에서는 이제 공무역이 주된 형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가 이제 조공 채권 관계를 때 사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선 부근의 각장, 일종 호시 이런 거죠. 그래서 활발하게 교육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각장 무역 유목민들이 잦은 정치 반란에서 고려 미국이나 적부가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팔려 거래했다. 유목민이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건 여진족들은 유목민은 아니에요. 예. 이거 무슨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아마 그 여진족들이 이제 금나라 세워지고 나서 중국과 싸우다 보니까 예전에 여진족들이 반농 반수족 상태였잖아요. 근데 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반농이었지만 그래갖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그 고려나 그 당시 송로부터 이제 뭐냐 들어오게 됐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나중에 금송을 송을 점령하긴 했지만 송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뭐냐면 남송 자체 있죠. 그러니까 북송을 점령하고 남송까지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냐면 막대한 그 남송에서 이제 그 강남 지역에서 막대한 물품을 공급받자. 예, 하북 지역에. 근데 물품이 딸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충해서 고려에서 뭐 미국이라든지 저프라든지 이런 것들 수입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 자, 원나라를 보죠. 원나라는 그 이제 원나라의 이제 그 항복함으로써 고려는 원의 단일한 경제권에 포함이 돼요. 어, 그래서 원과 또 세계 시장과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교육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자, 원가의 교육을 통해서 고려인대 세계관들이 이제 뭐냐면 넓어지고 고려 다양성과 개방성이 뚜렷해졌다. 다양한 문화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공무역과 이제 사무역 보면 자, 공무역은 발달됐어요. 몽골족에서는 원나라지만 실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왕의 원의 방문과 사신 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빈번한 왕실 간의 교류로 왕실 무역이 주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 세공품, 그 다음에 자기, 직물류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대신에 금, 은, 비단, 목련 이런 것들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비단이 되니까 이게 중국 거네. 중국 거 값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 거를 수입하는 대신에 수출품을 했다.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금으니까 거꾸로 됐네. 네, 거꾸로. 요게 이제 중국이고 이게 송이죠. 네. 금은 세공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발달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무역 같은 경우 왕의 수행원, 그 당시 이제 있고 사신의 수행원, 이들과 결탁한 상인들에 의해 전개됐다. 그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교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거꾸로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고려고 이건 중국이죠. 요거는 인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고려가 되고 능남 비단유가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송이 되겠죠. 송.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목면이니까 말을 잡네 제가. 다시 할게요. 이 금은 세공품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이게 좀 정리를 좀 했어야 했는데 예. 여기 이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다시 제가 조사해 가지고 적어 놓을게요. 이거는. 이건 약간 뒤섞여 있네. 예, 좀. 뭐 무슨 책을 이제 보고 참조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섞여 있어. 예, 나중에 수정판 때 올려놓을게.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그 원나라 공주 있죠. 예, 공주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 공주들하고 여기 안 적혀있는데 공주와 그 공주에 딸려서 왔던 권룡구도 있죠. 검능구. 예, 검능구들이 이제 뭐냐면 구역을 이제 자주 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고요. 예, 원나라 공주하고 권룡구들이 그 시종자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나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농업. 자, 이 농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나왔어. 14년 기출 문제 갖고 14년 기출에 그 2차 기출에 고대부터 중세 조선시대까지 농업 관련된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때는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형 형태가 아니니까. 자, 볼게요. 배경을 좀 보죠. 배경 외워두세요. 자, 고려 후기 때 농업 생산량이 발달했는데 그 배경을 이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 후기 때 인구 증가요. 어, 그래서 인구 증가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농업 생산의 증대의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농경 기법 같은 것들이 발달되고 보급되고 그런 건데 자 보면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발달됐다. 예. 그래서 우경은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 때 뭐 지증왕 때 먼저 실시했다고 해서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왜 또 이게 또 나오냐? 근데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고 우경이 조금 보급됐고 고려시대 때는 우경이 그거보다 더 많이 보급됐어요. 예. 그리고 조선 후기 때도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 나오죠. 더 많이 보급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보급된 거야.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경은 깊이 쟁기 위에 깊이 가지가 가능하죠. 신경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영양분이나 뭐 질소나 이런 것들이 위에 올라와서 뭐냐면 지적을 높이게 돼. 음. 그리고 또 제초 작업에 큰 성과도 있고 그러면서 후경 기간이 또 단축되고 생산이 증대됐다. 자, 후한법이 극복됐어요. 후한법이라는 것은 뭐냐? 땅을 놀리는 거죠. 지적을 어, 증대시킬 때까지 땅을 놀리는 거야. 그 당시에 시위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시위법이 발달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적고 땅은 많기 때문에 굳이 그 거름까지 주면서 같은 땅에 계속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를 후경이나 명목을 계속 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후경 기간을 단축하면서 결국에는 연작 상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작 상경이 가능한 건 뭐냐? 이거는 후한법이 이제 극복될 수 있는 연작 상경이 가능한 것은 그 시위법이 발달됐기 때문이다. 시위법, 거름 주는 방법이 발달됐고 그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고려 후기 때 인구 증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연작상경, 해마다 같은 땅에서 거름을 주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게 조선시대 때 일반화되죠. 조선시대 때. 자,
그래서 경작 방식과 기술의 발달을 보면 고려 말기 때 2년 3작 융자법 이거 반농사겠죠. 그래서 작물 뭐냐면 달리하면서 2년마다 이제 3번의 이제 작물 달리하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 윤작을 하면 지적고가 좀 약간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이유는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에서 이제 이항법을 보유했다. 이항법은 뭐와 관련된 건 강낭농법과 관련된 거죠. 그때 이제 성리학이 도입될 때 성리학만 도입된 게 아니라 성리학 자체가 남송에서 이제 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송의 여러 가지 뭐냐면 그 농업기법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 이항법이야. 이항법. 수준농법을 바탕으로 한. 근데 이제 이항법은 그 당시 고려 후기 때 도입됐지만 그거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항법의 전제 조건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강우량은 많긴 많지만 특정한 그 여름 때만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약간 이게 평상시 이제 물 확보가 좀 어려웠어.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많이 비가 많이 내릴 때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것도 필요해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까지는 이항법이 일부 지역만 행해 것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뒷걸음을 사용했다. 네. 축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후한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위법이 발달될 때 걸음주기 축분을 많이 사용했고요. 물론 인분도 사용했는데 상대적으로 축분이 많아요. 짐승이 똥과 그 뭐냐면 오줌이 많고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서 인분을 많이 사용했어요. 인분. 사람의 똥과 그 오줌을 사용했는데 사람이 더 뭐냐 동물보다 많이 좋은 거 먹고 하니까 당연히 걸음도 이제 뭐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똥도. 예. 자, 그 다음에 농기구와 종자가 개량되고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마련됐다. 그래서 뭐 재원이라든지 재원은 이제 저수지의 일종이야. 강 상류를 막아서 했던 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차는 들어왔긴 했지만 많이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평지가 별로 없어요. 되게 산지나 구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끌어오기가 좀 힘들어.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강남이라든지 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차를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예, 일단 그 다음에 농상지교가 소개되죠. 그래서 이건 중국 그 농선대에 농업기술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했다. 하북 지역의 반농사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사대부들은 강남의 수전농법을 감심해 가셨죠. 네. 앞에 이것처럼 이제 뭘 도입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강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농법이 발달됐어요. 예. 왜냐하면 수전농법이 발달하려면 비가 일정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신인사대부는 이런 지형적 자연적 조건보다는 그다음 강남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수준농법을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성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고려 후기나 조선 전기 때는 그 가덕의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와 인구 비중을 보면 대개 이제 고려 초와 중기 때까지는 대개 이제 후한 방식으로 아까쯤에 땅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경에 의한 농사를 졌는데 하경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게 이제 시비법 없이 풀이나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나무 같은 걸 태워가지고 일종의 태우고 거기에다 이제 그 거름 재가 있잖아요. 재가 이제 영양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가면서 농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전민이라고 이제 들어보시죠? 예, 산에 들어가서 불을 태운 다음에 논밭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사람들인데 요거와 비슷한 방식이 고려 중기 때 행해져요. 그래서 고려 중기 때는 특징이 뭐냐면 구릉이나 이런 지역에 나타난 산에 농사를 다단계식으로 그 만들어 계단식 형태의 그 농지를 만들죠. 구릉이나 이런데 평지에 만들지 않고 요런 데에 만들어. 왜 그러냐면 요런 데는 수리시설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런 수리시설을 만들면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좀 그 개간도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자연 그 뭐냐면 개간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계곡물 같은 걸 이용을 해갖고 뭐 발달 노동력 필요 없이 계곡물 이용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구릉지대에 그 산 중턱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어 뭐냐면 농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계단식 농지 같은 필리핀에도 있어요. 보면 쫙 해갖고 산을 깎아가지고 그냥 논밭을 만드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석영에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튀었냐 얘가 가끔씩 이게 민감하네요.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경에 12세기 때죠. 서궁이 쓴 서궁이 아니라 서긍. 예. 서궁이 쓴 서경이 아니라 서긍이 쓴 고려 도경의 그런 모습이 나와요. 고려 도경. 그걸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그 산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고전이라고 하죠. 고전. 고전. 고전, 평전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건 산전, 산전, 고전 이런 식의 이제 이게 있고, 근데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달라져요. 시기법이나 수시시설 발달로 해갖고 땅이 이제 개간이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를 안 지었던 하천지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요. 평양지대. 그래서 이때 이제 하전이라는 명문이 나는 거예요. 예. 요건 높은 데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요거는 뭐냐면 낮은 데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전, 예.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갖고 이제 하전이 많은 지역이 어디 있어? 평야지대에 농사짓는 지역이. 예. 그래갖고 이 농사짓는 하산도 지역이 있죠. 경상도, 충청도,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하산도 지역인데, 하산도 지역에서 인재를 다수 배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전 같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뭐냐면 그 많이 배출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증가 관련돼서 이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를 보죠. 자, 이거 고려 후기에 발달된 농업 생산에 불구하고 건물세에 위한 토지 약탈이 이루어지고 농장이 확대됐고 작계제 형태의 농장이죠. 농민이 몰락됐고 그 다음에 암남 위천 현상이 나왔다. 요거 암남 위천 현상은 요 작계제하고 연결됐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네. 네. 평전 맞아요. 본치는 상전도 되지만 평전도 맞아요. 평전. 평전. 그래서 이제 평전, 이것도 맞으니까 고전을 별칭할 때 평전이라고 해요. 예, 이걸 제가 평평한 것만 생각해 갖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평야지대는 하전이라고 하고요. 예, 이거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 변작반 수제를 실시했다. 변작반 수제라는 건 뭐냐면 이 작계제와 달라이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지주 전호제를 이제 좀 설명하면, 이 지주 전호제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걸 설명해야 돼. 지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호는 토지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 용어로 오늘날 법률적으로 이 지주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전호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호가 지주한테 토지를 빌린 대가로 뭘 내냐? 지대를 내는 거야. 지대.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은 국가에 지세를 내는 거고. 자, 근데 이 지주 전호제는 시대마다 좀 달라요.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 쭉 나눠볼 수 있네. 자, 처음에 농장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변작반수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도조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이런 것도 있다. 자, 도조법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고려오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고, 먼저 농장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직영지, 그 다음에 작계제. 그래서 이 작계제는 뭐 직영, 그 다음에 작계지, 사경지
이렇게 있는데 직영지는 농민 지주가 100% 갖고 작게는 50% 갖고 사경지는 여기는 이게 지주가 100% 갖는데 여기는 일반 그 자gin이 100% 갖죠. 그리고 이제 이 작계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로 노비나 예속민을 이제 이용했기 때문에 뭐야 암락 위천 형성이 일어났고 16세기 후반까지 16세기 중반까지 절정이 됐던 것이 작계제고 직영지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많이 사용했던 농장 방식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병작반수제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 병작반수제는 지주가 2분의 1을 아니 지주가 땅을 빌려주고 대신에 지세인 지대를 2분의 1로 걷는 거야. 예. 변작반수 조선 후기 때는 소작제 뭐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형적인 지주전호제 이제 운영 방식 중에 운영 방식 변작 반수제요. 그러니까 변작 반수, 타조법, 그 다음에 뭐 소작제 뭐 이런 방식이죠. 생산량의 2분의 1 걷는 거. 예. 그게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일단 그때 등장한 고려 후기 때야. 고려 후기 때 등장을 해서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일반화됐냐? 16세기 후반 때 일반화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려기 때 등장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일부만 사용됐어.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농업 생산이 부족했고요.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지 못했어. 이 두 가지 이유가 커요. 자, 이 농업 생산력 부족부터 이제 볼게요. 원래 이 변적반수제는 그 농장주가 이 농장을 운영하다가 짜투리 땅들이 있어요. 짜투리 땅. 이런 짜투리 땅들을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변적반수제 운영하는 거야. 처음에는 작계제 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작계제를 운영하다가 짜투리 땅의 일부를 이용했던 것이 이제 변적반수제인데 근데 이게 변적반수제를 하려면 일단은 작계제에서는 직영지, 작계지, 사경지를 이용할 때 그 농민이 거기에 있는 예성민들이 노비들이 주인의 이제 뭐냐면 경호 소나 그다음에 종자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변적반수제는 그걸 이용 못해. 이용 못하고 전적하게 소작인지 독립을 해갖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경은 그래서 뭐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구, 그다음 농업 이런 것들은 먼저 자기 걸 이용해야 돼. 아니면 돈을 주고 지주 걸 빌리든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탕을 이제 하다 갈다가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종자나 농우나 농기구 등등을 마련하거나 빌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야. 이게 농업생산 부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가.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이제 반개가 돼갖고 또 항문이가 돼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주 입장일 때는 변작 반수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지대를 걸 수도 없고 하여튼 등등 했고 토지 소유권이 보면 일부 이제 뭐냐면 소장인들이 열심히 내갖고 뭐 대부분 도망가지만 자기 여기 개간을 시켜놓고 개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땅을 자기 땅에 우겨. 네,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 중기 때 16세기 때는 그런 법적인 관념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아니 법적인 어떤 그 제재들이 등장하고 어떤 그 토지 소유권 관념이 확립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관념들이나 법적 제재를 없기 때문에 우기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주들이 이걸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농수생산 분쟁이나 토지 소유권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던 16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이 농장제 형태보다는 이게 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요 형태 변적반수가 더 뭐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변적반수제가 일반화된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농민들의 어떤 항의나 그런 항쟁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도 16세기 후반에 가서 일반화됐다. 그렇지만 이제 고려 후기 때는 다만 등장만 했고 잘 이용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한국사 통록이나 교과서는 마치 변적반수제가 고려시대 전반적인 어떤 지대 형태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주전호제 형태로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화된 거는 16세기 후반이에요. 한글에도 나와 있고 국편에 나와 있고 전문서적 좀 읽어보면 나와.
이 통론에 쓰는 교수님들이 되게 정치사 쪽에 있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제사 부분은 좀 약간 틀린 게 많더라고요, 팩트 자체에 대해서.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목화 전례를 볼게요. 목화는 뭐냐? 면화죠. 연표의 이제 그 생산문이잖아요. 원래 이 목화는 어디에 나는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아열대 기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중국에서 건너간 거죠. 중국의 기도부에 보면 이런 그 목화를 이제 뽑아가지고 면포를 만드는 거는 목화씨를 뽑아서 뭐 면포를 만드는 방법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거 우리나라도 기록에 보면 그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일부고 아주 극소수고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대중화될 때가 언제나 하면 중국은 원나라때야. 명포가 대중화된 게. 그리고 이 대중화된 그 기술들을 누가 들어왔냐? 문익전이 들어왔어. 그 예전에는 최초로 이제 목화를 도입해서 면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예전에 삼국시대 유물이나 이런 걸 볼 때 면포가 존재한다는 걸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익전의 역할은 그거보다는 최초보다는 뭐냐? 일반화시켰어요. 일반화시켰다. 그런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목화를 보급하는데 일반화시켰죠. 먼 나라에서 이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목화씨를 받아들여 갖고 품종이 좀 좋은 품종이죠. 기후에 맞는 품종들 받아들여서 개량화시킨 다음에 일반화시켰고 목화를 이제 목화씨에서 이제 씨하고 그 솜이 같이 나오잖아. 씨알과 솜이.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는 이제 그 장치들 있죠. 어, 물레라든지 그다음에 옷을 딸 때 지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문익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포를 일반화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은요. 예. 최초라는 의미는 이제 타이틀이 좀 없어지고 원나라부터 기술을 받아서 풍족을 받아서 일반화시켰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이제는 면포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면포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품 화폐할 때도 고려 때는 삼배를 사용했지만 조선시대는 면포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면포가 되게 중요한 뭐냐면 되게 면포가 좋은 게 뭐냐면 그 겨울 때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 예. 면포 안에 이제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해요 입으면.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이제 그 일반 평민들은 가죽을 못 입으니까 가죽 옷을 못 입으니까 삼배를 아니 삼배 춥잖아요 이거. 그걸 계속 몇 겹을 겹쳐 갖고 입었는데 그래도 추웠죠. 그런데 이제 면포가 도입되면서 조선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솜을 통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 의료혁명이라고 해요. 예, 의료혁명. 예. 그래서 목화가 전래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에 문화 부분 넘어갈게요. 문화 부분. 자, 고려시대 문화는 일전은 불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뭐 유교 성리학 그다음에 뭐 일반 사서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먼저 이제 불교부터 볼게요. 불교는 고려 문화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아마 문화사 중에 한 5, 60%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자, 일단 고려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호국 불교적 성격이 있다. 호국 불교적 성격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좀 많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세 구복적인 성격이 있다. 지금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유교와 불교가 배척되지 않고 통합이 됐고 융합됐어.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 그러니까 성리학자들이나 유학자들도 불교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불교를 알아야지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어. 선정 같은 것을 이해해야지. 그래서 이제 서로 배척하지 않고 서로 많이 알고 있었다. 선승들도 뭐 유교를 많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체계와 실천 방법의 조화를 깼다. 그 신라 시대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신라 시대 때는 되게 중간학파, 유식학파 통합 문제가 제일 하도였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 때는 교종과 선종의 어떤 통합을 이제 하도이기 때문에 이론을 강조하는 교종과 실천을 강조하는 선종이 어떻게 그걸 조화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하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고려시대는 대장경을 이제 조판했다는 거야.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고려는 그 불교는 국가불교적 성격이 있어요. 국가불교. 고려의 불교 고단을 통제를 해. 우대해주면서도 통제를 하는데, 자, 이 태조 정책을 이제 볼게요. 거기 이제 훈요 10조에 보면 도선의 그 비보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나중에 풍수지리설에서 이제 좀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사상 중에 풍수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뭐냐면 비보설이야. 사찰 비보설 뭐 등등인데 지형 지맥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찰 짓고 땅의 지기를 분산시키거나 그다음에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훈요시조에 보면 도선이 지정된 곳에만 사찰을 지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있는데 그 훈요시조에 보면 불교를 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사찰을 통제하는 또 통제 정책도 같이 보여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승무사라든지 그런 것들 설치해서 정부의 승정을 관리하고요. 개태사 같은 것들을 창건하고 있는데 개태사는 이제 그 후백제 왕건이 후백제 통합하는 데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려 불교를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태조 때부터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왕릉사라든지 강명사라든지 법왕사라든지 흥국사라든지 뭐 개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10개 정도의 비보사찰을 지었다고요. 10개. 그리고 이제 이걸 하엄 도장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있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개태세 같은 경우는 하엄 도장이라고 하죠. 여기 개태세 하엄종이 이제 뭐냐면 주요 사찰로서 이제 또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비보 사찰 같은 걸 많이 세웠다.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종 때를 보죠. 강종 때 보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종하고 선종이 이제 이혼해졌잖아요. 그래서 교종과 선종이 이혼을 정비를 했고, 그래서 승려가 임의대도 정파를 옮길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강종이 이게 교종과 선종을 이혼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때 교종과 선종 또 통합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야지 사회세력을 통합하고 그걸 통해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자, 이건 뒤에 있죠. 그래서 그때 균형을 이제 이용을 했는데 그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제도적으로 볼 때 승가제도와 승계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교종시와 선종시를 이제 해갖고 승려가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고 국가가 보는 승가에 합격을 해야지만 승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승려를 우대하면서도 뭐냐 통제하는 거죠. 수가 많이 늘어나면 국가에 좀 별로 안 좋잖아. 예, 뭐 조세 수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왕사나 국사 같은 제도를 설치했다. 그래서 신앙면에 있어서 국가는 왕실 고문 역할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있어요. 근데 이 불교가 잠깐 시전을 몇 개 갖게 되죠. 시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때 성종이야. 성종. 선종 때 연등회와 팔간회를 폐지시켰다. 예. 그러다가 현종 때 부활되죠. 현종 때. 자, 그 다음에 현종 때나 문종 때도 그 현종 때는 현화사를 설치했고요. 왕실 설치하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기해 드리는 거고 문종 때는 흥왕사를 이제 뭐냐면 창건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불교 행사를 보죠. 인왕행은 이제 예전에 얘기한 호국불교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인야 방야경을 이제 외우면서 하면 그 인하 방향경을 읽으면서 국가의 태평을 기원하는 건데 반드시 국왕이 이제 주제를 해갖고 열도록 했어요. 호국적인 법회야.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인왕이라고 하고 인왕 백고잔해라고 하죠. 이건 주제도 얘기한 거고 또는 이왕 인왕 도랑이라고 해요. 네. 이왕 인왕 백고잔해 네. 자해라고 하죠. 다시 적을게요. 제가. 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이제 행해졌던 건데, 이게 고려 시대까지 쭉 해서
거기 이제 기록에 보면 외침의 침입이 잦았던 현종이나 고종 때 그 사이에 거란족, 여진족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마다 이왕 인왕행을 이제 개최해 갖고 이제 했던 거고, 그다음 팔간의 연등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종교 행사죠. 네, 불교 종교 행사인데 훈요십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팔간의 연등회를 그냥 중시 여기고, 나중에 이제 그 팔간의 연등회를 폐지하고자 주장하는 사람들을 알면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태조 훈요십조에 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팔간의 연등회가 일종의 뭐냐면 민심 수습 차원에서 한 거예요. 네, 태조 때 훈요십조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팔간을 해볼게요. 자, 팔간에는 그 불교 행사하고 그 다음에 도교 행사가 도교나 고유 신앙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고유 신도 의식과 불교가 결합돼서 신라나 고려 시대 때 국가적 행사도 했던 거야. 훈요십조에 보면 천령이나 오악, 연산, 대천, 용신을 섬기는 대회거든. 그래서 이제 도교, 민간신앙, 불교가 짬뽕이 됐던 융합이다. 사상이 융합됐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이제 불교 행사가 그런데 이게 이제 도교, 민간신앙, 불교가 이제 짬뽕이 된 것은 왜냐면 고려 태유 때부터 보시면 돼요. 그 토속신에게 나라와 태평과 안녕을 왕실 안녕을 기념하는 행사로 원래 불교 행사인데 변화가 됐다. 불교 요소를 가지면서도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간에는 어떻게 이제 하냐. 원래 간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금하다는 뜻이야. 금하는 거. 8가지를 금하는 거야. 그래서 살생, 도둑질, 음행 8가지를 죄를 금하고 막아서 범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일반 신하들은 요걸 하지 않으면서 하루 동안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야. 물론 예전에도 하면 이제 처벌받았지만 요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이제 이런 것들 금하는 행사를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 금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전 중에는 한 끼만 먹고요. 오후에는 먹고 마시잖아. 그래서 많이 먹으면 마음이 부정이 생긴다 해갖고 그래서 살생이나 도둑질, 음행 이런 것들 한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을 짓는 허물과 그 때문에 그만 이런 행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송나라 여진이나 상인이나 왕의 사절이 와서 왕에게 징계한 물품을 바치고 크게 무역을 행해는 국제적 행사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팔간을 통해서 그 당시 알 수 있는 것이 내재 외양이라는 의식을 알 수 있죠. 팔간의 행사에 보면 왕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상인들이지만 이 상인들이 이제 왕한테 일종의 조공품을 갖다 바치면 고조 황제가 회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팔간의 행사를 통해서 내재 외양, 그러니까 해동천자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고려의 어떤 그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을 엿볼 수 있는 그 행사가 팔간의 행사예요. 팔간의. 그래서 이 팔간의와 다원적 그 세계관, 내재 외양의식 이런 것도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연등회인데 연등회는 순수한 불교 행사죠. 이거는 연등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연등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통합운동을 볼게요. 자, 조선 통합운동을 왜 했냐? 그 당시에 불교가 상당히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또 각각 정치 세력들이 이제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파적으로 분열되면 사회가 분열되고 왕권이 위태위태. 그래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종단을 합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교성과 교정과 선종, 또 교정에도 되게 뭐 나눠져 있죠. 하음종, 뭐 법상종 등등.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역대 왕들이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강종 때 했고요. 그 다음에 현종 이후 때는 청태종. 현종 이후는 이런 것들 아니 현종 이후가 아니라 그 의천이 있고 두 번째 작업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진을 했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강종 때 1단계. 그 다음에 의천이 2단계. 3단계는 진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럼 강종 때를 보죠. 강종 때 관련돼서 예전에 18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자, 강종은 이제 이때 불교통합은 뒤에 이제 진울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의천과 달리 왕이 주도를 했어요. 왕이. 균요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단계에서만 좀 활동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강종이 법안종을 도입해서 선종을 통합하고 하원종의 균열을 진영하는 식으로 교종을 정비하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볼게요. 먼저 교종 통합을 했죠. 그래서 균열의 북가파의 하원종을 중심으로 기복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원종을 통합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하원종이 왕실 사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왕실. 근데 왕실은 북악파였어요. 예. 그걸 이제 남악파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균여가 기복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걸 통합을 시키려고 했다. 남악파를. 1단계 때 이제 하고 2단계 때는 이제 그 중국에서 법안종을 수입을 했어요. 법안종. 법안종을 수입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선종을 정리했다. 구산 선문 있죠? 해거를 통해서 선종 교단을 영도에 이때 이제는 해거가 이제 중심 역할을 했고 그다음 교선 통합은 이제 이쪽은 교종을 통합했고 이쪽은 선종을 통합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두 개를 또 통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선 통합적 요소가 강한 천태학, 그러니까 천태종이 아니에요. 교단은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천태학을 이제 들어와서 법안종과 보완시켰다. 교선 통합 이렇게 3단계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또 이제 그 강종과 강종 때까지 또 뭐냐면 그 유학생들 파견했어요. 이때 유학생이라고 좀 하긴 유학생이라는 거는 유교를 배우기보다는 불교를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불교 교단이나 교리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 유학생을 파견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지종, 의통, 재간 이런 사람들 파견했어. 예. 그 의초는 지종은 이제 청태조 본고인 국정사에 가서 의수가의 청태 교학을 위해서 뒷날 고려 청태종의 성립 발전에 영향을 줬고 의통은 중국 청태종 일대 교류가 됐고요. 재간은 그 청태종 인문 교과서인 천태사교의 같은 걸 접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고려 초기 때 주로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 불교를 수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또 반영됐냐면 불교통합, 강종을 중심한 불교통합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종통합을 할 때 군요가 이제 하엄종을 통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군요의 북악 하엄에 대해서 자 군요는 하엄각만이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을 간주했고 성상 융합률 제기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보였던 신라 하엄왕의 한계를 보완했고요. 자, 성상 융합은 이제 성은 이제 뭐냐면 하엄종이고요. 이 하엄종은 중간 학파죠. 성이라는 상은 상을 세우니까 머릿속에 상으니까 법상중이야. 법상중은 유식 학파야.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제기했다. 제기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격적 활동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적인 간행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아 실천 수행면에서 좀 저하된 한계였다. 그리고 이제 하원종 안에 중요한 선을 인정받다가 승가 점수로 채택되었다. 뭐 등등인데 승가에 이제 뭐냐면 시험 볼 때 균요의 부각 하험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균요는 하원종 통합을 유도했지만 또 뭘로 유명하냐면 불교 대중화 운동으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균요가 이제 그 당시에 보현 행원 운동을 펼쳤어요. 일반민과 함께 자비행을 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 운동인데, 보살이라는 건 뭐냐? 보살이라는 것은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자기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해탈하지 않고 그 계속 일상에 남아서 대중들 구제하는 그런 존재야. 깨달음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해탈하지 않고 같이 남아서 대중들 같이 대중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해요. 보살. 지금은 이제 여신도 부처의 그 사찰 가는 여신도 되게 보살님 그런데 이런 보살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생긴 거고, 원래 보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 기층민들의 항도 모임을 추구했던 신앙운동과 흐름이 일치하다. 보현 15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녀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불경을 한가로 풀이한 책이야. 뭐 상식적으로 좀 외워두세요, 이거는. 보현보살이 제시한 10가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실천한 것을 다짐했던 사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보현 15가를 통해 한가지어 불교와 세속가의 관계를 없애고 불교의 대중화를 깼다. 한가라는 것은 신라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산가, 삼국유산가 뭐 하여튼 삼국사기 실려 있죠. 이 한가 10개수가 10개수가 실려 있는데, 한가는 예전에 이제 신라가 무속인들이 주문을 해올 때 있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승려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한걸 지은 거야. 예. 자, 하여튼 이 한가라는 것을 지어서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를 보면 강종사의 개혁 정책을 후퇴했죠. 왜냐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전반적으로 총괄했던 사람이 강종이에요. 그 앞에 이제 군녀라든지 그 다음에 회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원만 될 뿐이고, 그때마다. 그래서 강종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교성 양조고 다 대립이 지속이 됐고, 자, 그렇지만 강종의 불교 통합 시도는 그 실패했으나 의천에게 방법론적 시사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현종 이후부터 볼게요. 이제 이때는 이제 문벌 귀족들, 네. 문벌 귀족들이 이제 뭐냐 통치했던 12세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청태종은 이제 그 있는데, 요 정종 때 나타난 정치적 반동으로 청태학이 억압됐다. 청태족보다 청태학이 낫겠죠. 아직 종파로서 청태종이 성립되기 이전이니까. 그 다음에 교종이 제일 전성했어요. 여기 문벌 귀족식이니까 교종은 이제 하엄종하고 법상종이 양립했어. 하엄종은 왕실이 지원을 했고 법상종은 귀족들이 주로 믿었죠. 그래서 대장경 가능과 같은 불교 경제의 정리가 시행된 초조 대장경 같은 것들이죠. 왕실 불교와 귀족 불교가 크게 발전됐고요. 양종파는 왕실과 귀족 세력과 연결되면서 사상적 활동이 둔화되고 대신에 불교 의식이 강조한 형식적 면이 강조됐다. 예. 그래서 이제 하엄종은 왕실, 그 다음에 법상종은 인주시 같은 문벌 귀족들. 하엄종의 대표적인 사찰은 흥왕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상종의 대표적인 헌화사가 되는 거죠. 선종은 작아졌죠, 그냥 이제. 제3교단으로 약화됐어. 예,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불교 통합을 주도를 하는 또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 중심이 의천이죠. 의천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두세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야. 의천은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뭐냐면 왕실이에요. 왕자 출신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왕자였고, 또 한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한때 송나라에 유학을 갔었죠. 유학도 그 몰려갔었어. 그 당시 거란하고 이제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하고 국교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왕자가 공식적으로 하면 이제 거란하고 외교적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송나라에 몰려 입국해서 반대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온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있다가 한 1년 정도인가 있다가 다시 이제 고려 오는데, 하여튼 중국문을 먹고 이제 와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송나라 동전을 같이 우리도 쓰자, 이런 식으로 의견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불교 통합을 할 때 이게 송나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중국의 영향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왕자기 때문에 나중에 하엄종 중심 사찰 주지가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종 사찰 대부분은
되게 그 원차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왕실의 왕자나 그다음에 귀족들 중에 이제 장남을 제외하고 한 뭐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머리 깎고 이제 승려가 된 다음에 거기 주지가 돼. 예. 그래서 재산도 관리하고 그런 형태였는데 자, 그 의천을 이제 볼게요. 의천은 중국 유학 갔을 때 중국부터 3천 권의 어떤 책을 가지고 와요.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했어. 여기서 이제 목록을 정리했는데 이게 뭐냐면 신평제정 교장 총록이라고 해요. 좀 약간 길지만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신평제정 교장 총록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국내 불교 서적가 송, 그 당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불교 되게 발달됐죠. 일본에서 구입된 교장을 총망라했다. 근데 이 교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삼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삼장, 경, 율, 논 이렇게 있잖아요. 경율론. 경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 율은 그거에 대한 주석서를 말하고 논이라는 것은 말 잘못했네. 경은 이제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 율은 불교 교단의 어떤 그 기틀을 말해 기율 같은 거. 논은 그 경에 대한 주석서를 얘기하는데 이걸 보통 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장을 정리한 걸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교장은 경율 소에 대한 또 뭐냐면 주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에다가 소가 되겠죠. 일종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다. 이걸 교장을 뭐냐면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속장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속장경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잘못됐긴 해요. 예,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종을 이제 뭐냐면 속장경이라는 것은 장경 자체가 이제 경윤도는 이제 정리한 건데 실제적인 교장을 정리했어요. 교장을 거기에 대한 주석선을 그래서 이제 그 속장경이라고는 좀 약간 그런데 일단은 뭐 벌레는 호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장경 부를게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속장경 자체가. 자, 하여튼 이저서는 불교 서적 목록으로 11세기 무렵 동아시아 불교 관계 저술을 이제 보여주는 경향을 보였으며 위천이 추구하는 사상적 학문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속장경은 그 흥왕사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총력을 따라서 이제 속장경 인간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정확하면 속장경이 좀 그렇죠. 3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소위주의 주석서다. 네. 그래서 소위주의 부석서. 그러니까 논을 뭐냐 또 주석을 붙인 소위주의 부석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장을 왜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주의 주석서다. 자, 그러면 이제 불교 통합 시도를 볼게요.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불교 통합 시도의 특징을 보면 교정 중심으로 이 사람이 하원종이기 때문에 교정일 수밖에 없죠. 자, 교정 중심으로 선종을 흡수 통합하려고 했다. 흡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왕권 후에 중앙 집권화적인 어떤 기죽사 이념을 제공했다. 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불교 통일신라 시대 때 뭐와 비슷하냐면 의상하고 좀 비슷해. 의상. 네. 그래서 이제 의상의 이제 위로부터의 사회통합을 깼잖아요. 하엄종 중시요. 근데 이 사람은 의상보다는 해동보살이라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풀어봤죠. 역할 모델은 의상을 잡진 않았어요. 해동보살이었던 누구? 원효를 역할 모델로 삼았죠. 원효의 어떤 그 교리를 역할 모델로 삼았어.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합 과정을 보죠. 이 통합 과정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한 두세 번 나왔죠. 일단은 그 당시 하원교단부터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하원교단이 이제 북악파 뭐 남악파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라 하엄을 정통하고 그 다음에 불교 원효의 통합 불교의 평가를 하면서 뭘 내세웠냐? 교강론수를 내세웠어요. 교강론수.
북악파와 남악파를 통합할 때 교감 겸수를 뭐냐 내세웠다. 교감 겸수는 뭐냐면 교감과 관심 있죠. 예. 그래서 교감과 관심을 얘기해요. 교감. 교감이라는 것은 석가일 때 이제 뭐냐면 교솔이죠. 석가일 때, 석가사 때 어떤 교리를 얘기해요. 이론적인, 그러니까 석가 이래로 말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가 이래로 이제 뭐냐면 그 이론적으로 만든 그 불교 이론을 얘기해요. 불교 이론이 낫겠다. 교과는 석가 이론으로 형성된 불교 이론을 얘기를 하고요. 간시는 뭐냐면 진리를 관념하고 실천한 방식을 얘기해요. 진리에 대해 통찰하고 그거를 실천한 수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이론과 행동을 갖고 보시면 돼요. 교감은 이론, 관심은 행동. 그래서 교감과 관심의 별개가 아니라 하나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감 겸수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하오망의 정통을 재인식하고 특히 원효의 통합 불교를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교감 겸수 더 이상 설명해 달라면 좀 못하겠고, 예. 저는 불교 이론 불교 이론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교단을 정리한 게 1단계야. 자, 이때 교감 겸수를 이용했고요. 그다음 교정을 통합했죠. 교정은 이제 그 당시 법상종하고 하엄종으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당연히 하엄종 중심이겠죠. 그때 성상경합이라는 논리를 내세요. 자, 성상이라는 것은 경합은 뭐냐? 앞에 성상융합에 대해 설명했죠. 자, 성상융합은 이론적인 차원이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뭐냐면 하음종 중심으로 통합을 시키는 거야. 그때 이제 성상경합이라는 거는 융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성상경합인데 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음종을 얘기하고요. 상을 세웠으니까 멋지게 법상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세워서 교리면허 접상종을 압도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종을 완전히 통합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교선 통합이죠. 자, 교선 통합은 또 앞에서 하원종 통합할 때 교감 검수를 이용한 것처럼 여기도 교감 검수를 이용해요. 네. 그래서 이제 교감 검수는 이제 앞에서 교감과 관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종이 관심에만 가지고 있고 교감이 부족하다. 그 인원적인 견해성을 비판하고 청태종을 이제 앞에 개창을 해. 그 앞에 청태종은 이제 그 종단 자체를 개창한 게 아니라 청태학만 수입했잖아요. 학문적인 차원에서. 근데 더 나아가서 청태종을 만들었다. 교단을 만들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선종을 포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해서 말하면 3단계 도는데 하흥교단, 북악파와 남악파는 교감 겸수를 통해서 그 당시 통합을 했고요. 그때 이제 원효의 통합불교를 되게 높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교종 통합도 선상경합을 논리를 제시해서 교리면에서 법상종을 압도했고, 교송통합은 이제 교감점수를 또 이용해갖고 선종을 통합했다. 그러니까 교감점수 이용한 게 2개죠. 1단계, 3단계 이렇게. 자, 그래서 천태종을 개창하고 이제 천태사교일을 해인사에 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청사를 건립하죠. 천태종의 중심사체 국청사를 이제 건립하고 완공되자 위천은 초대 주지를 연임하여서 천태교학을 강의했고요. 그래서 천태종 승가를 실시했어. 숙종 때. 그래서 근데 요 숙종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했던 것도 그 앞에서 숙종 때 뭘 했다고 했죠? 네. 신법을 했잖아요. 신법. 그러니까 신법의 어떤 종교적 차원의 어떤 신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있고, 자, 의인은 청태종이라는 새로운 교단을 창립했고요. 전체 불교 교단을 재편했고 선교 대립 극복이라는 제2단계 사상적 시도를 했다. 1단계 강중이었죠. 근데 한계가 있어. 이 한계 외워두셔야겠죠. 자, 여기 보면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하엄의 입장에서 선의 억압하고 포섭한 건데 하엄을 할 때 이제 국가 권력을 이용했죠. 국가 권력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엄하게 고관 일치가 아니라 천태의 교감 검수의 가도기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엄의 교감 일치가 있는데 천태학의 교감 검수를 이용한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감 검수 이용한 게 하엄 교단하고 교종인데
교감일치가 뭐고, 그러니까 하움의 교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 교감일치가 뭔지는 차이점 정확히 설명 못 드리겠어. 일단 그런 게 있다. 예. 불교 교리를 좀 더 파헤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교리적 통합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위한 교단 통합이었죠. 그 다음에 귀족 불교나 하원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 통합이었고, 그 다음에 지방사회 불교 형식과 기층사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 주로 얘네들의 관심이 정토 사상 같은 것 있죠.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밑에 있는 불교, 하류층의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선종이죠. 그래서 선종 때 완전하게 통합이 됐던 거, 3단계 진울 때 통합이 됐던 것은 진울이나 해심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관심이 있냐면 정토 사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층사회가 정토 사상을 좀 많이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종이 완전히 통합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정토 사상을 적극적으로 선종의 논리로 들어오게 만든 거야. 참고 선종하고 정토 사상은 좀 틀려요. 예, 완전 틀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정토종은 주로 이제 뭐냐면 누가 믿냐면 대중들이 믿는 종교였고요. 선종은 이제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믿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상하게 이런 정토 사상과 선종 자체를 이제 같이 인식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 자체가 뭔가 대중성 있는 종교로 이제 인식을 했어요. 예, 그거는 약간 특이한 거예요. 좀 약간 그거는 정토 사상의 적극적으로 선종을 통합시키기 위한 건데, 통합되게 된 건데, 자, 그다음 결과를 볼게요. 자, 의천이 죽자마자 청태종 곡 쇠퇴했고 선종은 독립해 나갔죠. 그래서 사골산파나 가지산파가 이제 독립해 나갔고, 하엄종은 또 다시 부활됐어. 하엄학이 아니라 하엄종이죠. 군현파, 의천파 이렇게 이제 또 분열돼 있고, 현황사 중심으로 그 뭐냐면 법상종을 압도했다. 예. 그래서 법상종이 압도당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2단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예. 자, 무신 접근기 때 이제 통합 운동, 이건 진우들 중심으로 이제 했죠. 진우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